한국의 대처가 계속 이런 식이면 태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도대체 한 나라의 총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으며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라입니다. 오늘 아침 캠퍼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아시아학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최근 뉴스의 핫 이슈였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좀 더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옆자리의 친구 리사가 말을 걸었죠. 엘라, 오늘 강의 주제 들었어?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래. 꽤 심각한 상황이라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나도 뉴스에서 봤어. 교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해.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지만 오늘은 조금 심각한 표정이셨죠. 강단에 서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제뉴스의 주요 이슈인 태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는 게 느껴졌죠. 이 사건의 발단은 태국 총리의 한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발언의 내용을 아는 분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죠.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 말을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태국의 31대 총리로 2024년 8월에 취임했어요. 그녀는 태국 정치계의 거물인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입니다. 아버지 탁신과 이모 잉낙 친나왓도 모두 전직 총리였죠. 패통탄은 부동산 개발 회사 CEO 출신으로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족의 정치적 유산과 경제 발전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태국의 젊은 세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취임 이후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특히 이번 발언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발언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발언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들추는 것과 다름없죠. 게다가 한 국가의 총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총리는 왜 그런 발언을 한 걸까요? 교수님께서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최근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데 이에 대한 태국 측의 불만이 컸던 겁니다. 특히 한국의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는데 이 정책이 변경되면서 태국인들의 반발이 심해졌죠. 패통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갑자기 입국 심사를 강화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약 30% 증가해서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 수의 25배가 넘는 숫자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 관련 사건들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 중 태국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의 유통과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명의 태국인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발 비행기를 통해 대량의 야바가 밀수되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죠. 이 사건에서 무려 10만 정의 야바가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정책도 변경되었고 KETA 전자여행 허가제 심사도 더욱 엄격해졌죠. 패통탄 총리는 이런 한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런 조치가 태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죠. 특히 관광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결국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패통탄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그리고 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이 말씀을 듣자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의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발언은 그녀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충격적이었죠. 친나와 가문은 태국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미숙함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도 모두 총리의 말에 동의한 건가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태국 국민들도 패통탄 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국제관계를 해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입국 정책에 대한 불만도 크기 때문에 복잡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지지 기반인 젊은 층에서도 이번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의 발언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태국이 받은 타격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추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한국의 추석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는 큰 명절이에요. 보통 이 시기에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특히 태국은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약 2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그 수가 급감했습니다. 무려 75%가 감소한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고 저도 그 수치에 깜짝 놀랐어요. 이는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지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패통탄 총리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녀가 경제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현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한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수치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차별적이에요. 태국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지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외국인에게 공정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와 마약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수치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태국인들만 특별히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오히려 한국이 태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들렸죠. 지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례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그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식민지니 뭐니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께서 급히 끼어드셨어요. 진정들 하세요. 수치타 학생, 그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삼가주길 바랍니다. 지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은 약 1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지희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팀을 구성했으며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수치타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치타 학생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나라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죠. 지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모든 태국인을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강화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단순히 불법 체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관련 마약 사건과 흉악 범죄가 급증했어요. 강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곱씹고 있는 듯 했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불법 출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마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죠. 또한 합법적인 취업과 유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불법 체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합법적인 기회의 부족이니까요. 양국이 협력하여 이런 기회들을 늘려나간다면 불법 체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수치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너무 오만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을 태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들렸죠.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치타 학생, 그런 발언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으로는 한국을 절대로 식민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봅시다. 현재 한국의 GDP는 태국의 약 3배에 달해요. 군사력 순위도 한국이 5위, 태국이 26위입니다. 기술력과 국제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수치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고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왔어요. 게다가 우리는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치타 학생, 역사와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현대 국제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관광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전체 국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도 힘들게 발전해온 나라예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희 학생 말이 맞아요. 국제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치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뜻 아닌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치타 학생, 역사의 길이나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국력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력, 기술력,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이 더 중요합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치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은 대단해요. 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의 불교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국가의 힘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문화적 영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이때 교수님께서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병력 60만 명, 국방비 약 40조 원으로 군사력 순위 5위입니다. 반면 태국은 병력 36만 명, 국방비 약 8조 원으로 2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나요? 한국의 군사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더라도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과장된 말 아닌가요? 태국도 충분히 강한 나라인데 왜 한국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수치타 학생,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가입니다. 태국도 물론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군사력 순위나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말에 수치타가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미국과 전쟁을 하면 버틸 수 있을 만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힘이나 위대함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지 않아요.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역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예를 들어 경제 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는 약 1.7조 달러로 세계 13위, 태국은 약 5천억 달러로 26위예요. 1인당 GDP는 한국이 약 3만 3천 달러, 태국이 약 7천 달러입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경제력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 시스템,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죠.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제력과 군사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현재 태국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식민지로 만들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수치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강해요.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과 관광 산업은 세계적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한국을 압도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치타 학생, 국가의 힘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국력을 봐야 해요. 문화적 영향력이나 관광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국가를 지배할 수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치타는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라는 걸 직접 체험하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애국심이나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오늘의 교훈을 꼭 기억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국가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태국의 식민지로 만든다는 내용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객관적인 지표가 말하고 있듯이 아직 태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런 발언을 듣게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고 전화를 받아보니 한국의 유명 인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무언가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유명 인사는 왜 영상통화를 걸게 된 것이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림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에요. 오늘은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특강이 있는 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늘의 특별 강연자인 제임스 손튼 교수님은 국제범죄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앞쪽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의 범죄 문제, 특히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손튼 교수님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죠. 저는 열심히 노트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의 중국 학생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이 하오라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어요.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모두의 눈이 교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하죠. 이 기술은 원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 표정, 목소리, 말투 등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몸짓까지도 모방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조차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술이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범죄자들은 유명인이나 정치인,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을 가장해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 정보를 캐내려고 하죠. 심지어 회사 CEO의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가짜 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에게서 영상통화가 온다면 어떨 것 같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 섞인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범죄자들은 AI를 이용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심지어 각국의 유명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영상통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소리 톤, 말투, 심지어 배경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공장을 배경으로 한 일론 머스크의 영상 통화에서 그가 비밀 투자 기회를 제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최근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한 유명 배우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팬들에게 특별한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속아 넘어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보이스피싱입니다. 더 이상 목소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속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디지털 피싱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교수님이 한국 학생을 찾으시더니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혜림 학생,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나요? 순간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제 주변에서도 피해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요. 제 말에 강의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부와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너무 정교해져서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스크린에 최근 뉴스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29명 검거. 피해의 국내 최대 규모.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2017년부터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이 조직은 한국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대규모 보이스피싱을 자행했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총 1923명의 피해자, 그리고 무려 151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죠.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조직의 수법이 특히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범죄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수준까지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2022년부터 이 조직의 중국 내 소재지를 추적해왔고 결국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29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사람들은 모두 중국으로 송환되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이 중 18명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현재 4명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송환될 예정이에요. 그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 유학생 하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죠.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하우 학생.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사건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모두 범죄자처럼 묘사되는 것 같아 불편해요. 이런 범죄는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지 중국인 전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하우 학생의 의견 감사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사례들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조작하셨고 스크린에 새로운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건들을 봐주세요. 2023년 5월 서울에서 중국인 5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중국인 10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70억 원대의 보이스피싱을 저질렀습니다. 하우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욱 교묘해진 범죄 수법에 직면해 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고 새로운 뉴스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건을 보시죠. 지난달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인 3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 AI 기술을 이용해 50대, 60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AI로 생성한 한국어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고 믿었죠. AI는 피해자의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심지어 숨소리와 배경소음까지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주로 인터넷 사용에 서툰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했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불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저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1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범인들은 중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 공범들과 협력했죠. 이런 형태의 범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경찰청 보도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70% 이상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우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하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사실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국인들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하오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오 학생,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네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보도 자료가 있나요? 하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에게 직접 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증된 사실과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하오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림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항상 중국을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중국 보이스 피싱범에게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제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결국 3천만 원을 날렸죠. 그건 제 전 재산이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것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이라며 연락이 왔어요. 제 연금이 잘못 처리되어 환급해준다고 했죠.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더라고요.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 노부부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회사 자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송금했다가 들통났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과 수치심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죠. 범죄자들의 국적이 어디든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 순간 하오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이죠.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오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오군,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오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피해자들은 단순히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의 수법이 너무 교묘하고 치밀해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피해자가 없다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혜림 학생 말이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고 중국어로 된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건을 보세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022년 광둥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정부 관리를 사칭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였죠. 6개월 동안 약 5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억 위안 약 18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상하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젊은 직장인들을 노렸어요. 범죄자들은 유명 투자 회사 직원을 사칭해 비밀 투자 기회를 제안했죠.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회사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2,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총 피해액은 3억 위안 약 540억 원에 달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하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올해 초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범죄자들은 교육부 관리를 사칭해 학자금 대출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속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빼냈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3,000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8천만 위안 약 144억 원에 달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보이스피싱은 정말 국경을 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교수님이 다시 하오를 바라보셨어요. 하오군, 이제 이해가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멍청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 가짜 뉴스일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놀라서 하오를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하오군,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공식 뉴스 보도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조작하셨고 스크린에 중국 공식 뉴스 사이트들이 나타났어요.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이었죠. 그곳에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어요. 하오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오군, 이해가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하오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둘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화상으로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이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넷째,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성 사기도 증가하고 있죠. 항상 최신 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 전체가 진지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혜림 학생. 여러분은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분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결코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예요. 실제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자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발 보이스피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새삼 깨달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향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보이스피싱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중국 보이스피싱범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당시에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 범죄자들을 보니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위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의심하고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